자, 12장의 수익과 비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수익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수익이라는 것이 뭘까라는 것이죠. 자, 수익의 의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경영활동을 통해서 기업이 벌어들인 돈인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경영활동 과정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자본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자산이라는 것은 자본입니다. 자,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수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 개념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다 좀 갖고 왔는데, 자, 우리가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수익이란 기업 실체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래라는 것은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예를 들어 놨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회사의 재무 상태를 봤더니 현금이 500원이고요. 부채 차입금이 300원이에요. 그리고 자본금이 200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제품을 외상으로 1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발생주의에 따라서 대변의 제품 매출 수익을 인식하고요. 자,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자산의 증가를 기록하죠. 그럼 결국에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수익이 발생되게 되면 자, 이 수익을 반영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재무상태표에 현금이 500원 있었고 외상 매출금이 100원 자산이 늘어났겠죠. 그렇죠? 차입금은 그대로 300원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처음에 200원이었는데 그럼 여기 차변에 600원, 대변에 500원이니까 재무상태표상에 자본이 100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이 100원이 뭐죠? 그렇죠. 수익이 발생됨으로써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늘어날 것이고 그 당기순이익은 마감을 통해서 이익잉여금에 반영이 될 거예요. 결국에 대변의 수익이 발생함으로써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산의 유입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럼 자산이 증가된 것만큼 결국에 이 순자산,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네. 자, 그런데 부채 감소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자, 우리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채권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차입을 했는데 그 차입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면서 부채가 감소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부채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 순자산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자, 이처럼 수익이라는 것은 자본거래라는 건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 이런 자본거래를 제외한 자산의 유입을 가져오거나 부채의 감소를 가져옴으로써 이 기업 실체의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수익은 기업 실체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현금 유입액을 나타내며 경영활동의 종류와 당해 수익이 인식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매출액,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임대 수익 등과 같은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손익계산서의 정보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포괄적인 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소인 수익 중에서 차익을 분리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이 차익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손익계산서의 영업 외수익을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의 수익이 뭐죠?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이런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되는 이런 차익을 말하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든지 또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든지 이런 차익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기업의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수익에 해당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서 수익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수익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의 인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수익의 인식. 자, 인식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인식한다라는 말은요, 재무제표에 수익을 기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느 시점의 수익을 우리가 장부에다가 반영할 것인가, 장부에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에요. 자, 우리 수익 비용은요, 손익은요, 우리 회계에서는 발생주의로 인식하죠? 발생주의가 뭐죠, 여러분? 자, 그 거래가 발생됐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생주의로 수익을 인식하는데요. 자, 여러분,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제조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제조기업은 재료를 구입해서 공장에서 생산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완성하고 판촉 활동을 통해서 판매하고 채권 관리를 통해서 대금을 회수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이게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활동일 텐데 이 기업의 경영 활동 과정에서 수익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익 창출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물건을 판매해서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기업의 경영 활동 과정에서 수익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 어느 시점에 이게 발생됐냐라는 것이죠. 발생주의라는 단어는 멋있어 보이지만 대체 어느 시점에 이걸 발생된 것으로 봐서 장부의 수익으로 대변에 기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럼 언제 인식할 거냐? 발생주의는 너무 추상적이니까 자, 구체적으로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하되 실현됐을 때 수익을 인식하자. 그럼 수익이 실현됐다라는 것은 내가 수익을 얻을 만한 자격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수익의 금액이 얼마인지 신뢰성 있는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발생된 것이다. 이때 수익이 실현된 걸로 보겠다. 이걸 우리는 실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활동에서 수익은 계속적으로 창출되고 있죠. 그럼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은 크게 보면 이론상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진행 기준, 완성 기준, 인도 기준, 회수 기준. 이 네 가지의 시점이 존재할 수 있어요. 실현되는 시점을 생각해 보면. 그럼 진행 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이런 업종들은 건설업을 생각해 보세요. 자, 건설 용역을 우리가 제공해서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 공사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자, 100억짜리 건설 공사를 따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30%만큼 건설 공사를 진행했다면 100억 중에 30%, 30억을 올해 공사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진행 기준이에요.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서비스업이나 건설은 말고요. 농수산물을 수확해서 판매하는 농산물을 수확하는 이런 업종을 생각해 보세요. 자, 쌀 농사를 집니다. 그럼 즉 쌀을 수확했다는 건 농산물을 완성하면 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고 시장에서의 이 판매 가격이 이미 형성돼 있습니다. 신뢰성 있게 판매 금액을 추정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완성됐을 때 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에. 자, 근데 대부분 일반적인 기업들은 언제 수익이 실현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물건을 판매한 시점이에요. 물건을 판매한 시점에 내가 받을 자격도 있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측정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는 인도 기준이다라고 판매 기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판매 기준 또는 인도 기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만약에 판매를 했지만 대금 회수가 불확실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회수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은 진행 기준, 완성 기준, 판매 기준, 회수 기준 이러한 네 가지 시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처럼 기업의 업종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물건을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지만 이런 건설이나 서비스업, 이런 농산물을 재배하는 업체들 어, 이런 경우에는 또 우리가 진행 기준이나 완성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업의 업종에 따라서 기업의 방식에 따라서 수익 창출 방식에 따라서 수익을 진행 기준이든 완성 기준이든 인도 기준이든 회수 기준이든 다양한 방식을 정해놨으니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기업이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 기준이란 것은 이렇게 보편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보편 모든 기업이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익의 인식은, 결론의 요점은 발생 기준을 인식하되 구체적으로 수익이 실현됐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데, 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이 진행 기준, 완성 기준, 인도 기준, 회수 기준의 방식이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도 기준으로 판매됐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는, 그렇다면 회계 기준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언제 수익을 인식할 거냐? 재화 같은 경우에는 판매 기준이에요. 인도 기준. 자, 이런 제품이나 상품과 같은 재화의 경우에는, 재화를 판매했을 때에는 우리가 판매 기준으로, 인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게 판매된 것으로 볼 거냐? 언제 판매돼서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일반 기업회의 기준에서는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 실현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돼야 된다. 자, 그럼 내가 상품을 팔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상품에 대한 위험이나 또 그 상품으로 얻을 수 있는 효익, 이런 보상이 상대방에게 다 넘어갔죠. 쉽게 말해서 상품을 고객이 가져갔잖아요. 그럼 이게 이전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선. 자, 그리고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통제할 수 없어야 되죠. 내가 고객한테 상품을 팔았어요. 이 상품을 내가 통제해서 다시 가져오거나 그러면 이건 판매가 완료됐다라고 볼 수가 없죠. 통제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판매자는. 그리고 당연히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로 인해서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과 관련된 이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게 모두 충족됐다면 우리는 재화의 판매에 대해서 대변의 수익을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 인식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로 딱 사지선다로 내기 정말 좋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용역, 서비스는요, 우리가 인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가 없죠. 자, 우리 서비스, 건설이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괜찮을까요? 그럼 우리가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 그때 진행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거니까 이 용역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니까, 자,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다라는 문구가 없죠.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용역에 대해서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기업의 전체의 수익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용역 그러면 건설공사를 생각하면 좀 쉬워요. 자, 100억짜리 건설공사를 내가 따냈어요. 건설업인데. 그럼 100억이라는 수익의 전체 금액을 우리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정도에 따라 내가 대가를 받아요. 그러면 그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3년짜리 공사면 매년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그 진행률이 있겠죠. 그럼 그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공사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해야 할 원가를, 이 공사 수익과 관련된 이 공사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우리는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용역 제공 거래에서 이미 발생한 원가와 그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의 합계액이 해당 용역 거래의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 전액을 단기 손실로 인식한다. 자, 여러분, 수차례 읽어봐도 대체 무슨 말인지 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례를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요 케이스를 한번 보세요. 자,
건설 계약을 건설회사에서 300, 뭐 300억이라고 할까요? 그냥 300원이라고 할까요? 뭐 단위가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예를 들어서 건설 계약을 300억짜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300억짜리 공사를 따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건설 공사니까 용역 제공이에요. 그럼 진행률에 따라서 공사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공사가 X년도 1월 1일 날 공사가 시작이 됐고요. 공사 기간은 3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X1년도, X2년도, X3년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3년 동안 300억의 공사 계약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건설회사에서. 그럼 우리는 이 300억을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해야죠. 용역 제공이니까. 자, 여러분 진행률을 봤더니, 자, 이 건설 공사 관련해서 X1년도에 추정해 보니까 요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공사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사 원가 예상액이 비용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뭐 공사 원가라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공사 원가 예상액이 X1년도에 250억으로 예상이 돼요. 그럼 이 공사를 이대로 만약에 완성을 하게 되면 30억, 50억에 300억이 공사 수익, 250억이 공사 원가니까 50억의 공사 이익이 예상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전체로 봤을 때. 자, 근데 지금 진행률이 공사 진행한 이 비율이 30%예요. 자, 왜 30%인지 봤더니 공사 원가 예상되는 게 250억인데 엑셀런도의 공사 원가가 발생된 게 75억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75 나누기 250 해보시면 이 원가 기준으로 30%의 공사 진행이 된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공사 수익을 얼마를 인식할 거냐? 공사 전체 금액 300억에다가 진행률 30%를 추정할 수 있으니까 30%를 곱해서 90억의 공사 수익을 엑셀런도에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공사 원가는 75억이 발생했죠? 그럼 뭐 엑셀런도의 공사 이익은 15억의 공사 이익이 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X2년도에 가서 50%의 공사 진행을 했어요. 50%의 공사 진행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X2년도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공사 원가 예상 금액이 250억이 아니라 320억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추정치가 바뀌었을 때, 자, 이 총 공사 수익 300억보다 이 공사원가 비용이 지금 320억이 더 들어가니까 손실이 예상이 되죠. 이 건설 공사로 인해서.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선은 지금 공사원가가 실제로 X2년도까지 누적으로 발생된 게, 자, X1년도에 75억, X2년도에 85억이에요. 그러면 X2년도까지 총 발생된 공사원가는 75억 더하기 85억 하게 되면 총 160억의 공사원가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근데 총 추정되는 공사원가는 32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320억 중에 160억의 공사원가가 발생됐으니까 진행률은 50%가 진행이 됐다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X2년도에 인식해야 될 공사 수익은요? 자, 300억의 공사 금액은 바뀌지 않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건설 계약한 금액 300억에 자, 누적된 진행률이 50%니까 150억이 지금 2차년도까지 공사 수익이 생긴 거예요, 누적으로. 150억. 300억의 50%. 그런데 150억 중에 90억은 X년도에 이미 공사 수익을 인식했으니까 나머지 60억만 X년도의 공사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X년도에 공사 수익이 60억, 공사원가 발생된 게 85억입니다. 그러면 이거 딱 봐도 25억이 손실이 났죠. 이렇게 손실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미 발생된 원가랑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의 합계액이 전체 총수익을 초과했다. 공사 금액이 300억인데 320억으로 공사 원가가 추정이 된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초과된 금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손실로 인식해라. 굉장히 보수적으로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손실을. X1년도에 인식했던 이 이익까지도 X2년도에 손실로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 가로는 마이너스 표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25억이 손실이 났는데 X1년도에 이미 인식한 이익 15억을 X2년도에 손실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25억 손실인데 15억이 더 손실로 잡았으니까 총 40억의 손실이 난 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우리가 손실을 인식하는 거, 이미 인식했던 이익까지 손실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X3년도에 100% 공사가 완료가 됐어요. 320억의 공사 원가가 발생이 됐고요. 누적으로. 자, 그러면 지금 X1년도와 X2년도에 160억의 공사원가가 투입됐으니까 당연히 X3년도에는 나머지 160억이 공사원가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300억 중에 공사 수익 인식해야 될 전체 300억 공사 수익 중에 150억은 이미 공사 수익을 잡았으니까 X3년도에는 나머지 150억만 공사 수익을 잡겠죠. 그럼 X3년도에는 10억의 공사 손실이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익 난 것까지 손실로 땡겨온 이 15억의 손실을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선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 합계 금액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인식한 이익을 손실로 잡은 이 15억을 이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조정을 해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억이 공사 손실인데, 자, 15를 플러스 했으니까 X3년도에는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5니까 5만큼의 공사 이익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전체 합계가 정확한 손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3기년치 전체 합계가. 자, 90억, 60억, 150억 하면 3년 동안의 공사 수익은 300억. 맞죠? 75억, 80억, 160억 하게 되면 3년 동안에 발생된 공사 원가가 320억.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를 해야지만 이 0으로 조정이 되고요. 300억 공사 수익에서 320억 공사 원가를 빼게 되면 공사 손실 20억만큼의 손실이 난 거죠. 3개년도 전체로 봤을 때. 그럼 3개년도 전체로 봤을 때 공사 손실이 20억만큼 정확하게 손실이 인식되려면 이 이미 인식했던 이익을 손실로 잡은 이 15억의 손실을 완료된 시점에서 조정을 해줘야지만 정확한 전체 공사 손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 기준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 이처럼 특정 연도에서 전체적으로 공사 손실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올해 초과된 25억만 손실로 잡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잡았던 공사 이익까지도 이거를 손실로 다시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나중에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100% 이해 안 가도 괜찮습니다. 자, 아까 문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걸 생각하시면서. 자, 이 얘기예요. 지금 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용역 제공 거래에서 이미 발생한 원가와 그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서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용역의 총수익 300억인데 지금 원가가 320억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 지금 손실이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엔 X2년도의 손실, 요 25억 손실 난 것뿐만 아니라 X년도에 잡았던 이 이익까지도 손실로 땡겨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초과된 마이너스 25억의 손실도 잡고 이미 인식한 이익, 그죠? 이미 인식한 이익 아까 얼마였어요, 여러분? 이미 인식한 이익 요 15억도 손실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 합계액을 손실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공사가 완료됐을 때 그걸 조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수적 관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미 인식했던 이익까지도 손실이 예상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그걸 손실로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손실을 잡으라는 겁니다. 왜곡된 성과를 보고하지 않도록 최대한 손실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 문구 굉장히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케이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여러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가 없어요. 수익을 인식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발생한 비용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보고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니까 이익 보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자, 이건 더 심각한 거야. 밑에 거는.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 가능성조차도 낮다면 그때는 아예 수익을 아예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위에 거는 자,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그 발생한 비용 범위 내에서는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더 심각한 거지. 발생한 원가조차도 회수 가능성이 낮다면 아예 수익을 인식하지 말고 그냥 발생한 원가를 싹 다 비용 처리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차후에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것이 어려웠었지만 그게 해소가 됐다면 진행 기준에 따라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익을 인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상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말 문제로 이게 언급될 수 있어요. 객관식에서. 그래야 이 의미를 알아야지 이게 맞냐 틀리는지를 우리가 전산세무일급에서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좀 상세하게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주석공시 수익과 관련해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 적용한 회계 정책, 진행률의 결정 방법 등을 포함해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를 해주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률을 추정했는지. 자,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회계 기준서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실무 지침에 남아 있는 거래 유형별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해서 제가 각종 사례를 좀 이렇게 반영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위탁 판매의 경우에 언제 수익을 인식할 거냐? 자, 우리가 위탁 판매는 재고재산편 공부할 때 얘기를 했었죠? 위탁 판매가 뭐예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인데요. 자, 이 출판사가 이렇게 있어요. 유쌤 출판이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자, 책을 만들어서 직접 팔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서점에다가 판매를 위탁하는 거죠. 이 위탁한 출판사를 우리가 위탁자라고 하고요. 책을 대신 팔아주는 서점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보내준 이 책 있죠? 요걸 우리는 적성품이다 라고 한다고 재고재산편에서 배웠죠? 그러면 이 수탁자가 이 책을 고객한테 대신 판매를 해주면 이 수탁자는 중개 수수료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판매한 수익은 요 위탁자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탁자의 수익 인식은 수탁자가 해당 제하를 삼자한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고요. 자,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자, 유쌤 출판은 대동문고에 위탁하여 도서를 판매하고 있다. 대동문고가 도서를 500만 원에 현금으로 판매하였다. 대동문고는 판매 가격의 20%를 수수료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유쌤 출판과 대동문고 자, 회계처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쌤 출판은 대동문고에 교재 운반 비용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그럼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도서를 발송했을 때 운반비가 들어갔을 때 운반비 비용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이건 수탁자가 부담하는 건 아니니까 수탁자는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 도서를 판매했을 때 자, 그러면 자, 수탁자가 도서를 판매했다 하더라도 위탁자의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자, 500만 원의 제품 매출이 일어났고요. 자, 이 500만 원의 20%를 중개 수수료로 이 수탁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500만 원의 20%인 100만 원이 수수료 비용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회수해야 될 외상 매출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나중에 이 수탁자한테 대금이 현금으로 400이 들어왔다. 수수료 빼고 그럼 외상 매출금을 없애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럼 수탁자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면 될까요? 자, 고객한테 500만 원어치 책을 판매하고 현금을 받았어요. 그럼 이때 이 수탁자는 중개 수수료만 수익으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500만 원의 20%인 100만 원만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 요 400만 원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갖고 있다가 이 위탁자한테 줘야 될 예수금 부채예요. 그러면 정산해서 위탁자한테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는 예수금 부채가 감소하는 걸로 회계 처리를 하고 그래서 수탁자는 중개 수수료에 대한 수익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자, 위탁자는 언제 수익을 인식한다? 그렇죠. 수탁자가 해당 제화를 3자한테 판매한 시점에 위탁자의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수탁자는 중개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 케이스를 통해서 회계 처리까지 개념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거래 형태가 시용 판매입니다. 자, 시용 판매는 우리가 재고재산편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자, 시용 판매가 뭐예요?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구매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시용 판매는 구매자가 구매 의사결정을 한 시점에 판매자가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판매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때는 기업의 재고로 포함을 해서 우리가 매출원가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재고재산에서 공부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거래 형태는 할부 판매입니다. 자, 할부 판매는 뭐죠, 여러분? 그렇죠. 할부 판매는 우선 재화를 고객한테 이전해 주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대금을 분할해서 받는 형태입니다. 자, 대가를 분할해서 회수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그럼 언제 수익을 인식하죠, 여러분? 자, 수익은 판매됐을 때, 대금이 회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서 줬으니까 물건을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할부 판매의 경우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 할부 대금은 미래에 회수하는 거죠. 그럼 미래 금액 안엔 이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미래에 회수해야 될 이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야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가치와 미래에 회수하게 될 금액, 이 미래 금액, 이걸 명목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장단기 할부 판매 모두 이자 부분을 제외한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 시점에 인식한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의 차이만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자 금액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치로 측정을 해서 그 이자만큼은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판매 가격은 미래에 받기로 한 그 대가의 현재 가치로서 그렇죠? 수취할 할부 금액을 내재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내재 이자율이란 건 그 제품의 판매 가격과 미래 현금 흐름을 일치시켜주는 할인율, 기업의 내부적인 어떤 할인율이 있을 거니까 그 내재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즉 현재 가치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는 유효이자율에 의해서 우리가 기간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와닿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엑셀런드 1월 1일 회사는 10만 원짜리 10만 원에 상품을 판매했는데 이 상품의 시가는 86,776원이에요. 이 상품의 시가는 86,776원인데요. 이 돈을 바로 받았다고 그런다면 86,776원짜리 상품을 팔고 지금 내가 돈을 받았다고 하면 86,776원을 받았겠죠. 근데 돈을 바로 받지 않고 미래에 대금을 5만 원씩 각각 매년 받기로 했대요. 그럼 미래에 받을 명목 금액은 10만 원인데 이 제품의 시가는 86,776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그림 자주 봤죠, 우리가? 자, 현재 가치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보면 자, 우리가 지금 X일년도 1월 1일 날, 요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날, 이게 지금 1월 1일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12월 31일이고요. 여기가 X인년 12월 31일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1월 1일 날 이때 지금 우리가 상품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 상품의 지금 시장 가격은 판매 시가는 적정 판매 시가는 86,776원짜리 상품이에요. 그럼 지금 돈을 받았으면 86,776원을 받으면 되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매년 5만 원씩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미래 현금 흐름, 이 미래 현금 흐름과 이 상품의 시가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이 있겠죠. 현재 가치 계산했을 때.
자, 그게 10%예요. 이 10%를 우리는 내재 이자율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내재 이자율로 현재 가치 해봤더니 이 상품의 시가와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현재 가치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자, 이 미래 가치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 자, 내재 이자율이 몇 퍼센트다? 10%다 라는 거예요, 지금. 10%다. 여기 써놨죠? 내재 이자율이 10%다 라고 제가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현재 가치에 보면 자, 이 5만원 나누기 1.1. 자, 이 5만원은 이계년도니까 1.1을 두 번 나누시면 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정확히 이 상품의 판매 시가와 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걸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을 우리는 유효이자율, 즉 내재 이자율의 개념으로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회계 처리를 할 때, 자, 유효이자율 삼각표를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X1년도 1월 1일 날 우리 물건을 할부로 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계정을 쓸 수도 있고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회계처를 어떻게 할 거냐? 현재 가치 평가한다고 한다면 지금 상품의 시가는 86,776원이에요.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회계 처리했겠죠. 자, 그러면 X1년도 12월 말일 날 이자가 발생하겠죠. 요 10% 유효이자로. 그럼 86,776원에 10%를 곱하면 8,677원이 이자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엑셀년도 말에 현금으로 얼마를 받았죠? 상대방한테 5만원. 그럼 요 이자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가 외상 매출금 86,776원 중에 회수 금액이 되는 거예요. 요 5만원 현금 수령한 것 중에 이자 수익을 차감한 나머지가 채권의 수익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엑셀년도 말에는 외상 매출금 잔액이 어떻게 될까요? 86,776원에서 41,323원을 빼게 되면 엑셀년도 12월 말일 날 외상 매출금의 잔액은 장부 금액은 45,453원이 됩니다. 그럼 X2년도 말에 1년간의 이자 수익이 발생됐겠죠? 요 금액의 10%를 하시면 4,547원이 나와요. 그럼 X2년도 말에 이자 수익 4,547원. 요 이자 수익을 인식하시고요. 현금으로 얼마 받았죠? 5만원. 그럼 나머지 차이 나는 금액은 뭘 회수한 거예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금액을 다 더해보시면 정확히 일치하게 돼요. 이렇게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자,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 수익을 현재가치 평가를 통해서 인식을 하는 것이 당연히 이게 논리상 맞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이자로 인식하는 게 맞잖아요. 이자 수익으로. 제품 매출 금액이 아니라 이렇게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현재 가치 평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거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상품 매출은 현재 가치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시고요. 이 외상 매출금은 미래 명목 금액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금액 13,224원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분계 패턴은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똑같아요. 자, 이자 수익 8,664원 요 금액 있죠? 요 금액 이자 수익 인식하시고요. 대변에 잡아놨던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삼각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요 외상 매출금의 차감 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만원만큼은 현금으로 받은 5만원은 다 외상 매출금으로 인식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X2년도에 자, 4,547원만큼 이자 수익 인식하면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의 차감으로 잡아놨던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상계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5만원 현금 받은 거는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걸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현할차 계정을 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래 유형이 있을까요? 자, 광고 용역 제공과 관련된 거예요. 자, 우리가 광고 용역 제공은 방송국처럼 광고 매체를 전달하는 이런 방송국도 있고요. 또는 광고를 제작해주는 광고 제작회사도 있고요. 그럼 방송국과 같은 광고 매체 수수료를 받는 이런 방송국은 언제 수익을 인식할까요? 자, 광고가 대중에게 전달된 시점에 수익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MBC나 SBS에서 방송국에서 이 광고를 대중한테 전달하는 그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럼 광고를 제작해주는 이런 광고 제작 용역 회사는
이거 용역이니까. 그렇죠.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진행 정도에 따라서. 자, 우리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이 공연해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 이런 입장료 수익은 언제 인식할 거냐라는 거예요. 예술 공연, 축하, 또 기타 특별 공연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 자, 여러분 언제라고요? 언제 수익을 인식해요? 그렇죠.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자, 공연이 개최가 되면 자, 티켓을 환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러면 공사 수익, 아니, 공연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언제 인식한다고요? 그렇죠.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수강료입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수강료. 이런 학원 같은데. 그럼 학원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시간짜리 수업료를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10시간 중에 내가 수업을 한 게 5시간을 수업했어요. 그러면 50% 강의 진행이 된 거니까 50%만 수익을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강의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상품권을 팔았을 때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자, 기업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자사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여러분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인식을 할까요? 자, 기업에서 고객한테 상품권을 발행하고 현금으로 돈을 받았어요. 이렇게 100원을. 그럼 이게 수익인가요? 아니죠. 물건을 팔기 전에 돈을 미리 받은 거니까 선수금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언제 수익이 인식되나요, 여러분? 그렇죠. 상품권과 이 재화가 교환됐을 때, 실질적으로 재화를 판매했을 때, 그때 상품권을 회수하고 매출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상품권 판매의 경우에는 기업이 상품권을 발행을 통해서 판매를 촉진하는 경우가 있고, 상품권 판매 시는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을 한다. 근데 우리가 뭐 상품권 선수금 이렇게 계정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은 상품권과 재화가 교환, 즉 판매되는 시점의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기업 회계 기준은 실무 지침상의 내용인데요. 상품권에 대한 회계 처리는요. 자, 매출 수익 인식 시기는 자, 매출 수익은 물품 등 제공 또는 판매하여 상품권을 회수한 때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수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수익이 아니라 선수금, 뭐 또는 상품권 선수금 이렇게 부채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상품권 관련해서는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상품권 할인해 준 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 보시면 케이스. 여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촉진을 위해서 10만 원권의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요걸 9만 원에 할인 발행했어요. 그리고 기업이 현금으로 수령을 했고요. 그럼 차변에 현금 9만 원인데 자, 우리가 물건을 제공해 줘야 될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선수금 또는 상품권 선수금 부채로 이때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부채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 만 원만큼은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상품권 할인액이라고 해서 이 상품권 선수금의 차감 계정으로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품을 10만 원에 판매하고 상품권을 10만 원짜리 회수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인식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품권 할인해 준 것만큼 결국에는 이 매출에 대한 매출 애누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10만 원 상품권 회수했으니까 선수금을 상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만 상품권의 잔액 환급 시획의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이 케이스를 보시죠. 자, 7만 원의 상품을 매출했대요. 10만 원의 상품권을 발행했었는데 그럼 3만 원 차익은 현금으로 환급해 줘야 되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7만 원 인식하시고요. 상품권 선수금 10만 원짜리 돌려받았고 기업은 그러면 상품권 할인 금액 요 할인해 준 거 만 원, 요걸 매출 할인 및 내누리로 상기해 주고 나머지 3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품권의 잔액을 환급했을 때 이런 식의 회계 처리가 오겠죠. 자, 마지막으로 상품권 관련해서 자,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이게 장기간 미회수가 됐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했으나 상법상 이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상품권에 명시되어 있는 약정 비율에 따라서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죠. 반환할 의무가 없는 그 약정 비율이 있잖아요.
언제 기한이 지나면 뭐 몇 퍼센트 이런 그 약정 비율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고, 만약에 진짜로 기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이 상법상의 어떤 권리가 소멸됐다라고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서 나머지 상품권의 잔액을 회사는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로열티 수익과 같은 거래 형태에서는 어떻게 수익을 인식할 거냐? 자,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 수익을 인식하는데, 이자 수익은 우리가 항상 했던 것처럼 아까 봤던 것처럼 유효이자율을 적용해서 발생 기준에 따라 우리가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 자, 우리가 자본 파트에서 주주 입장에서 배당금 수익은 언제 인식한다고 그랬죠? 돈 들어온 때가 아니라, 이거 얘기했었죠. 배당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됐을 때 인식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로열티 수익과 같은 수익은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수익의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수익의 구분입니다. 자, 우리 수익은 영업활동별로 수익을 구분하죠. 이 부분은 간단히 얘기할게요. 자, 수익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영업수익, 그렇죠? 우리 상기업은 상품 매출, 제조기업은 제품 매출, 서비스 기업은 용역 수익이 되겠죠.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은 뭘로 구분해요?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외수익,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뭐 이자 수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이익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수익의 계정 과목이 나와 있죠. 영업수익과 관련된 매출액이 있고요. 또 영업외 수익과 관련된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는 것들, 무형자산 처분이익, 투자자산 처분이익, 외화 환산이익, 환율 차이로 인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영업외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매출액은 순매출로 보고하는 거예요. 순매출이란 건 뭐죠, 여러분? 자, 물건을 팔았다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및 내누리, 매출 할인을 차감한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품을 10만 원 예상으로 팔았어요. 판매자가요. 자, 근데 이 중에 10,000원어치 반품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외상매출금 받을 거에서 감소시켜 주시고, 우리 이거 수익을 제품 매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품 매출의 차감적 계정인 어떤 거? 매출 할인 및 애누리로 요 수익을 감소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조기에 회수해서 3,000원을 할인해 줬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렇죠. 할인해 준 금액은 매출 할인 계정을 사용해서 우리가 제품 매출에서 차감되는 계정으로 해서 요걸 차감해서 손익계산서의 순매출액을 보고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회수했겠죠. 자, 이런 분계 패턴은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영업의 수익은 뭐죠?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예금이나 뭐 이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든지. 자, 배당금 수익은 배당 받을 권리가 확정됐을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거. 자, 주식 배당은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우리 단기 매매증권 공정가치가 상승했을 때, 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 투자자산 처분이익, 무형자산 처분이익, 뭐 이런 것들, 또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도 있었죠. 여기 제가 다 표시하지 못했지만, 자, 우리가 외화 환산이익은 어떤 거예요? 거래 발생 시점 또는 직전 연도 말의 환율과 올해 기말 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율 변동 손익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환율 변동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외환산 이익으로 구분합니다. 자, 이 케이스 여러분 한번 분기에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요. 자, 제품을 1,000달러를 외상으로 수출했다. 환율이 1,000원이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제품 매출 100만 원. 자, 근데 기말 시점의 환율이 1,200원이에요. 그럼 우리한테는 200원만큼 이익이 난 거니까 1,000달러에 200원 하게 되면, 그렇죠, 20만 원만큼 외화 환산 이익으로 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거.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우리 세무 1급 수준에서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외환 차익은 기말의 환율 차이가 아니라 거래가 종료됐을 때, 자, 외화 채권이나 채무를 외화 채권을 회수했거나 또는 외화 채무를 지급하면서 환율 변동의 차이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외환 차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외상 매출금 120만 원으로 최종 평가했는데 지금 다음 연도에 이 1,000달러를
회수했어요. 보통예금으로요. 근데 회수한 시점의 환율이 1,300원이니까 13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외상매출금 120만 원 없어지고 이 10만 원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외환차익이라는 영업외수익으로. 이 환율 변동에 따른 환산이익이나 외환차익은 영업활동하고는 상관없잖아요. 환율 변동에 따른 거니까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용역 제공 대가로 받는 수수료 수익. 그렇죠? 수수료 수익. 자, 근데 주의사항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주된 사업활동이 용역 제공하는 회사예요. 예를 들어서 법률사무소예요. 그럼 법률 서비스라는 용역을 제공해서 받은 대가는 영업의 수익이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용역 수익 매출액으로 구분돼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또 우리가 자산 수중이익, 유형자산에서 공부했었죠.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자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 그러면 이때 증여받은 시점의 공정가치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잡고요. 자산 수중이익,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니까 여러분 뭐 가볍게 한번 분기 연습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채무면제이익은 뭐죠? 갚아야 될 채무를 탕감받는 경우의 이익입니다. 자, 이것도 뭐 기본적인 문제죠. 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차입했어요. 그죠? 6개월 후에 갚기로 하고 단기 차입금이 있었는데 자, 이거를 600만 원만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는 채무를 탕감받았대요. 그러면 차입금 부채가 감소하고 탕감받은 이익은 뭘로 한다고 여러분? 그렇죠.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한다. 그리고 또 자비, 영업활동 이해에 생기는 적은 금액의 이익이다. 이 밖에 뭐 또 영업의 수익이 또 있죠. 여러분 그죠? 자, 우리 사채 상한 이익도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개정만 여기 적어놨는데 또 기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께서 또 다양한 사례를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또 집중해서 들어주시냐고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